아빠, 나 동생들 굶기지 않았어. 도망도 안 갔어. 12월 31일 새벽 눈보라치는 공동묘지에서 17살 소년이 5살 쌍둥이를 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린 여자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 돌아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재벌 부부가 입을 막고 통곡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대체 누구이고 왜 이 새벽에 나타나 소년을 보고 우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2월 31일 새벽 4시 도윤은 쌍둥이를 업고 공동묘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피부가 따끔거렸어요. 등에 업힌 아이들의 숨소리가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숨결이었죠. 도윤은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언덕길은 어둡고 가팔랐어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걸었지만 눈보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발밑에 눈이 푹푹 꺼졌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눈이 차올랐죠. 형아.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쌍둥이 중 형인 준서였어요. 응, 괜찮아. 조금만 참아. 도윤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서는 다시 도윤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동생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등에 전해졌죠.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끼고 왔지만 소용없었죠. 아빠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꼭 이날 이 시간에 왔으니까요. 눈 쌓인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묘비가 보였습니다. 눈에 덮여 있었지만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눈이 바지를 적셨습니다. 아이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업은 채였죠.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한 손으로 묘비의 눈을 쓸어냈어요.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나왔어요. 올해도.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이 순간이 되면 가슴이 먹먹해졌죠. 아빠, 나 동생들 굶기지 않았어요. 도윤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도망도 안 갔어요. 약속 지켰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 시간에 이 눈보라 속에 묘지에 누가 올 리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어요. 둘 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이었죠. 눈 쌓인 묘지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여자가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남자가 여자를 붙잡고 있었죠. 도윤은 본능적으로 등의 아이들을 더 끌어안았습니다. 팔에 힘을 주었어요. 아이들이 움찔했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뒤로 물러났어요. 무릎이 눈에 더 깊이 파묻혔습니다. 괜찮아. 우리 해치지 않아.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 새벽에 묘지에 나타난 모르는 어른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손전등 빛에 비쳤어요.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이 아빠와 닮아 있었어요. 눈썹의 각도, 입모양, 턱선. 똑같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닮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너 혹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강민 씨를 아니? 도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 이름, 아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강민 오빠. 여자가 흐느꼈습니다. 오빠가 정말. 도윤은 혼란스러웠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아빠 이름을 알까? 왜 아빠와 닮았을까? 내 아버지가 이강민이니?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네, 우리 아빠예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통곡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남자가 도윤의 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생들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겨우 나온 대답이었죠. 쌍둥이 5살이에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눈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애들을 남기고. 말이 끊겼어요. 여자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이 너무 깊게 쌓여 있었죠. 아이들의 무게도 무거웠어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렴. 도윤은 그 손을 보았어요. 하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일어났죠. 비틀거렸지만 균형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남자가 말을 시작했어요. 이강민의 가족이야.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 삼촌이야. 나는 내 삼촌이고 이쪽은 내 고모야. 남자의 말에 도윤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가족이 있었다니. 아빠는 가족 없다고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몰랐어. 고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강민 오빠가 애들 있는 줄 몰랐어. 왜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몰랐어요? 가족이면서 왜?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어. 내 아버지와. 왜요? 도윤은 계속 물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삼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발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미안해. 고모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늦어서.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준서가 움찔했어요. 잠에서 깨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다시 토닥였어요. 애들 춥겠다. 삼촌이 코트를 벗으려 했습니다. 됐어요. 도윤이 막았어요. 저희 갈게요. 잠깐만. 고모가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발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기다려, 제발. 뒤에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쌓인 길을 내려갔어요. 발이 미끄러졌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꽉 붙잡았죠. 뒤에서 삼촌과 고모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 소리에 묻혔죠. 묘지를 벗어났을 때 도윤은 뒤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이 여전히 아빠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모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삼촌은 고모를 붙잡고 있었죠.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앞을 보며 걸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화가 났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왜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없었던 걸까? 왜? 묘지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등에 아이들이 무거웠어요. 팔이 저렸습니다. 골목 입구가 보였어요. 거기만 나가면 큰 길이었습니다. 집까지는 10분 정도 걸어야 했죠.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한 걸음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발을 뚫고 도윤을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도윤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도윤의 몸이 긴장했어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차에 탄 사람들이 누군지.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삼촌이 내렸습니다. 조수석에서는 고모가 내렸어요. 도윤아. 삼촌이 불렀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어요. 자기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묘지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아는 걸까? 어떻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삼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우리가 알아봤어. 강민이 애들 찾아서. 찾았다고요? 도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담벼락에 닿았습니다. 왜요? 왜 저희를 찾은 거예요? 고모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 도와주고 싶었어. 필요 없어요. 도윤이 잘라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도움 필요 없어요. 준서가 몸을 뒤틀었어요. 잠이 깬 것 같았습니다. 형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졸린 목소리였죠. 응, 괜찮아. 잠더 자. 도윤은 아이를 다시 토닥였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어요. 고모가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담요였습니다. 두꺼운 담요 2장이었죠. 애들 춥잖아. 이거라도 덮어. 고모가 다가오며 담요를 내밀었어요.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저희 집 가까워요. 그래도 됐다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한 목소리였어요. 고모가 멈췄습니다. 담요를 든 채 그대로 섰어요. 눈물이 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가 울먹였어요. 삼촌이 고모를 붙잡았습니다.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도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삼촌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내 아버지. 강민이에 대해서.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아빠가 어쨌는데요? 삼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강민이 죽은 말이야. 그게 삼촌이 말을 이었어요. 사고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삼촌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이었고 눈보라였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 그 일이요?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사고 아니에요?
아빠는 사고로. 우린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아. 삼촌의 말에 도윤은 혼란스러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빠는 사고로 죽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추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죠. 무슨 소리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현장에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정리됐지. 삼촌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만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등에서 준호도 움직였어요. 두 아이가 모두 잠에서 깨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서둘러야 했어요. 저 가봐야 해요. 도윤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 제발. 고모가 붙잡았어요. 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목소리로만 붙잡았죠. 우리 연락처라도 받아. 나중에라도 연락해. 필요 없어요. 도윤아. 가야 해요. 애들 춥다고요. 도윤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쪽으로 향했어요. 삼촌과 고모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선은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두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골목 어귀를 돌았습니다. 큰 길이 나왔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차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죠. 그때 도윤은 생각했어요. 국밥집 할머니. 국밥집은 새벽에도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도윤은 가끔 거기서 아침을 먹곤 했죠. 아이들도 데리고 갔었어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밥을 먹게 해줬어요. 나중에 갚으라고 했죠. 도윤은 항상 갚았습니다.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요. 국밥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거기 가서 잠깐 쉬려고 했어요.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 불이 꺼져 있었어요.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어요. 눈 덮인 아이들을 업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문을 안 열었을까? 아프신 걸까? 도윤은 걱정이 됐어요. 형아, 배고파. 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집 가서 먹자. 도윤은 다시 걸었어요. 집까지는 이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같은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빨리 했어요. 아이들이 흔들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가 속도를 높였어요. 도윤을 따라잡았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어요. 삼촌이 보였습니다. 도윤아, 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애들 무거워 보여. 괜찮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차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계속 따라왔어요. 천천히 도윤의 속도에 맞춰서요. 우리 진짜 나쁜 사람 아니야. 고모가 창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너희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제발. 그때였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고모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 쌓인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고모. 삼촌이 놀라 차에서 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어. 강민 오빠 살아있을 때 찾았어야 했어. 도윤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은 어른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못났어. 정말 못났어.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너희 도와줄게. 제발 그냥 가지 마.
도윤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삼촌이 고모를 일으켰어요. 고모의 무릎에 눈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삼촌이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오늘이 강민이 기일이라는 거 알고 있어. 3년 전 오늘 내 아버지가 죽었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도 있었어. 장례식에요?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장례식은 흐릿했습니다. 울기만 했던 기억뿐이었죠. 우린 멀리서 봤어. 너를. 삼촌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0살짜리 꼬마가 혼자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더라. 아무도 너 돌봐주는 사람 없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어. 내가 누군지, 강민이가 뭘 남기고 갔는지. 저는 괜찮았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잘했어요. 알아.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잘 견뎠어. 너 정말 잘했어. 그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야. 삼촌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어. 가족이 있어. 도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아. 삼촌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내 아버지는 사고로만 끝난 일이 아닐지도 몰라. 도윤은 삼촌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확인하려고 해. 진실을. 그리고 너도 알 권리가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발이 더 세졌어요.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쌍둥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아이들은 깨지 않았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죠. 담요를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갔지만 갈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2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죠. 도윤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방이었어요. 침대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삼촌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고로만 끝난 일이 아닐지도 몰라.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아빠가 죽기 전날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그날 아빠는 저녁 일찍 집에 왔어요. 보통은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날은 8시쯤 왔습니다. 아빠, 일찍 왔네. 도윤이 반갑게 말했어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도윤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피곤한 것보다 더 무거운 표정이었죠. 아빠 밥 먹었어? 아니. 아빠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럼 내가 라면 끓여줄까? 됐어. 배 안 고파. 아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봤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빠 옆에 앉았어요. 말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너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응, 잘 다녀. 친구들이랑 싸우진 않고? 아니, 안 싸워.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말이 없었어요. 도윤은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아. 응.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빠가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뭐?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망치지 말라고? 응. 아빠가 도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힘들어도 무서워도 도망치지 마. 알겠지? 아빠,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야.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아빠의 표정이, 목소리가, 모든 게 이상했어요. 아빠, 어디 아파? 아니야. 그럼 왜 그래? 도윤아. 아빠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너 혼자 살 수 있겠지? 뭐? 아빠, 진짜 무슨 일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없다니까. 그냥 물어본 거야. 아빠는 손을 걷었습니다.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일찍 나갔습니다. 도윤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아빠가 없었어요.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볼게. 밥 꼭 먹어. 아빠의 글씨였어요. 도윤은 그 메모를 한참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들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빠 생각만 났죠. 오후 4시쯤이었어요.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였어요. 아빠, 도윤아, 지금 어디야? 학교. 왜? 나 지금 병원이야. 병원? 왜? 다쳤어? 도윤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야, 괜찮아.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 건강검진? 응. 회사에서 받으라고 해서. 아빠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걱정할 것 없다는 투였죠. 그럼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너 학교 끝나면 여기로 와. 병원으로? 응. 같이 저녁 먹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 걸렸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도윤은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도착했어. 어디 있어? 3층 복도에 있어. 올라와.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어요. 복도에 아빠가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있었어요. 아빠.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아빠가 돌아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왔구나. 검진 끝났어? 응, 다 끝났어. 아빠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세게 잡았습니다. 아빠 아파. 미안. 아빠는 손을 풀지 않았어요.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 아빠 좋아하지? 응, 당연하지. 아빠도 너 좋아해. 많이. 도윤은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아빠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울어? 아니야. 아빠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오네. 응, 아까부터 왔어. 2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한참 후에 아빠가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그게 아빠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왔어요. 아빠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윤이니? 이강민 씨 아들? 네. 강민 씨가 사고가 났어.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사고요? 무슨 사고요? 현장에서 떨어졌어. 도윤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중앙병원. 빨리 와. 도윤은 택시를 탔습니다. 돈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아빠는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도윤은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왔습니다. 과장님, 대리님, 그리고 현장 소장님이었어요. 도윤아, 정말 안 됐다. 과장님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윤은 겨우 물었어요. 현장에서 추락했어. 안전고리가 풀려서. 안전고리가요? 응. 불운한 사고였어. 불운한 사고. 그 말이 도윤의 귀에 박혔습니다. 사고 조사는 하나요? 당연히 해야지. 회사에서 알아서 할 거야. 소장님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소장님을 봤습니다. 소장님은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 현장 사람들, 아빠가 알던 사람들. 하지만 도윤은 그들 중 아무도 몰랐어요. 영정 사진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절을 했어요. 도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이셨어. 열심히 사셨어. 도윤이 힘내. 빈말 같았어요. 모두 똑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너무 침착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예상된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윤은 그때는 몰랐어요. 슬픔 때문에 다른 걸 볼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사고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도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사고사로 정리됐죠. 너무 빨랐어요. 너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도망치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무엇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걸까? 삼촌의 말이 맞는 걸까? 아빠의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닌 걸까? 도윤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이 왔어요.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 쌍둥이 방으로 갔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켜줄게. 작게 중얼거렸어요. 약속대로. 아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도윤은 아동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함께 갔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친절했지만 바쁜 사람처럼 보였죠. 여기서 지내게 될 거야. 괜찮지?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시설은 낡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바닥,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방은 저쪽이야. 짐 풀고 쉬어. 복지사가 방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바로 나갔습니다. 다른 일이 있다고 했죠. 도윤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4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이미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보다 어린 아이들이었죠. 너 새로운 애야?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이름이 뭐야? 도윤. 나는 진우. 잘 지내자. 진우는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걸 알아챘죠. 첫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소리들.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아빠 생각이 났어요. 집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월세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시설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잠잘 곳, 먹을 것, 입을 것이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치에 가까웠죠. 선생님들은 항상 바빴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숙제했는지 밥 먹었는지만 확인했죠. 도윤은 적응하려 애썼어요. 학교에 다녔습니다. 친구를 사귀려 했어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야, 도윤이 아빠 죽었대. 반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설에 산대. 불쌍하다. 도윤은 그 말들을 들었어요. 못 들은 척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제일 싫었어요. 도윤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지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너 옮겨야 할 것 같아. 왜요? 여기는 내 나이대 애들한테 맞는 곳이 아니야. 복지사는 설명했어요. 이 시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곳이라고요. 도윤처럼 큰 아이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보육원. 거기 가면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어. 일주일 후 도윤은 보육원으로 옮겼어요. 보육원은 시설보다 컸습니다. 애들도 많았어요. 30명 정도 됐죠. 하지만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방치와 보호 사이 어딘가였어요. 도윤은 11살이 됐습니다. 그해 여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복지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동생이 생겼어. 동생이요?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응, 아기 둘이야. 쌍둥이. 복지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야. 내 이복 동생.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아빠 아들이요?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분과 관계가 있었나 봐.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분이 아기들 낳고 연락이 안 된대. 그래서 아기들이 보육원으로 왔어.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생들이 여기 와요? 응. 내일 온대. 다음 날 쌍둥이가 왔어요. 갓난아기였습니다. 생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도윤은 아기들을 봤습니다. 작았어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이름은 준서, 준호야. 복지사가 말했어요. 내가 형이니까 잘 돌봐줘. 형?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택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아기들을 보니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의 핏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아기들 곁에 앉았습니다. 준서, 준호. 이름을 불러봤어요. 아기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우유를 먹이려 했지만 잘 안 먹었어요. 내가 해볼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젖병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준서를 안았어요. 처음 안아보는 아기였습니다. 무서웠지만 떨어뜨릴까봐 꽉 안았죠. 젖병을 입에 대줬습니다. 준서가 빨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정말 먹고 있었어요. 잘하네.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역시 형이라서 그런가. 도윤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쌍둥이를 돌봤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아기들한테 갔어요.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웠습니다. 선생님들도 도윤을 믿었어요. 도윤이 잘 돌봐줬으니까요. 하지만 1년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4년 여름 도윤은 12살이 됐어요. 쌍둥이는 돌이 지났습니다. 복지사가 찾아왔어요.
도윤아, 미안한데. 복지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육원 지원금이 줄었어. 너희들 계속 여기 있기 힘들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도윤은 불안해졌어요. 정부 지원이 삭감됐어. 보육원에서 다 감당할 수가 없대. 그럼 어떡해요? 입양 보내거나 다른 곳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들이요? 응. 아기들은 입양 보낼 수 있어. 쌍둥이라 어렵긴 하지만. 안 돼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동생들 못 보내요. 도윤아, 그게 애들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 싫어요. 절대 안 돼요.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너희가 나가야 할 수도 있어. 나간다고요? 응. 여기 더는 못 있어. 그날 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보육원을 나가기로요.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선생님들은 말렸습니다. 도윤아, 넌 아직 애야. 어떻게 애들 둘 키워? 할 수 있어요.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도윤은 들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도윤은 쌍둥이를 데리고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12살 소년과 돌 지난 쌍둥이. 갈 곳은 없었어요. 도윤은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제일 싼 곳으로요. 월세는 20만 원이었어요. 아빠가 남긴 적금을 깨서 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세 사람이 누우면 꽉 찼습니다. 도윤은 일을 시작했어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새벽 배달도 했어요. 아이들을 업고 다녔습니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도윤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쌍둥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골목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어요. 아이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추웠죠. 미안해. 도윤은 중얼거렸어요. 형이 미안해.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얘야, 뭐하니, 이 새벽에? 할머니였어요. 국밥집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어요. 이리 와. 안으로 들어와. 됐어요. 됐긴 뭐가 돼. 애들 감기 걸리겠다. 할머니는 도윤을 끌고 국밥집으로 갔어요.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국 끓는 냄새가 났어요. 앉아. 할머니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쌍둥이를 내려놓고 앉았어요. 할머니는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을 닦아줬어요. 배고프지? 아니요. 거짓말 마. 다 보여. 할머니는 국밥을 3그릇 가져왔습니다. 먹어. 도윤은 망설였어요. 돈이? 나중에 내. 지금은 먹어.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뜨겁고 진했어요. 삼키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따뜻해서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목소리가, 모든 게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응?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자주 국밥집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게 해줬어요. 외상으로요. 도윤은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갚아. 내가 크면 갚으면 돼. 도윤은 그렇게 버텼습니다. 쌍둥이를 업고 일하고 밥 먹이고 재우고 매일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생들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형아, 준서가 처음 말했을 때였어요. 도윤은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빠와의 약속?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 새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쌍둥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준서와 준호는 의자에 앉아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스스로 먹으려 했죠. 형아, 이거 맛있어. 준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도윤도 웃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피곤이 가셨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몸이 굳었어요. 누가 올 리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삼촌이 서 있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 주소를 말해준 적이 없는데. 도윤아, 나야. 문 좀 열어줄래?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애들 밥 먹이고 있는 거 아니? 방해 안 할게. 잠깐만.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삼촌이 들어왔어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삼촌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음식이야. 떡국이랑 반찬.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새해 첫날인데 떡국은 먹어야지. 삼촌은 봉투를 식탁에 놓았어요. 그리고 쌍둥이를 봤습니다. 이 애들이 준서, 준호구나. 아이들은 삼촌을 빤히 쳐다봤어요. 낯선 사람이었죠. 저기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알아봤어. 너희 주소. 왜요? 왜 알아보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삼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요. 도윤아, 우리 진짜 너희 도와주고 싶어? 됐다고요. 도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가주세요. 도윤은 단호했어요. 삼촌은 한참 도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알았어. 오늘은 갈게. 문 앞에서 삼촌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내가 생각을 바꾸면 언제든 연락해. 명함 여기 두고 갈게. 삼촌은 명함을 신발장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았습니다. 명함을 봤어요. 이준혁 대표이사. 회사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큰 건설회사였어요. 도윤은 명함을 구겨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왜인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쌍둥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도윤이 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이니? 고모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미안해. 알아봤어.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너희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잘 지내요. 떡국은 먹었니? 네. 거짓말이었어요. 삼촌이 놓고 간 떡국은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윤은 먹지 않았어요. 도윤아.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도윤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빠가 어쨌는데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힘들어. 만나서 하고 싶어. 도윤은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아빠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걸까? 내일 낮 2시에 중앙공원 나올 수 있니?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애들은 어떡해요? 데리고 와. 괜찮아.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도윤은 쌍둥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에 갔습니다.
날씨가 추웠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두꺼운 옷을 입혔죠. 벤치에 삼촌과 고모가 앉아 있었어요. 도윤을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고모가 반갑게 말했어요. 애들 춥지 않니? 괜찮아요. 도윤은 벤치 맞은편에 섰습니다. 앉지 않았어요.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앉아. 서 있으면 피곤하잖아. 서 있을래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요? 도윤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삼촌과 고모가 서로를 봤어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강민이 죽기 전에 말이야. 삼촌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요? 응. 강민이가 직접 했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도와달라고 했어. 문제가 생겼다고. 무슨 문제요? 삼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대. 건설 현장. 도윤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이상한 일이요? 응. 자재가 이상하다고 했어. 품질이 기준에 안 맞는데 그냥 쓰라고 한대. 그게 왜 문제예요?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도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보고하겠다고 했대. 본사에. 삼촌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죽었어.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린 확신할 수 없어. 고모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워. 타이밍이.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찰은요? 조사 안 했어요? 했지. 하지만 사고로 결론 났어. 왜요? 증거가 없었어. 안전고리가 풀린 건 확실한데 누가 풀었는지는 모르니까.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알아보려 했어. 하지만 회사 쪽에서 막았어. 회사요? 응. 강민이 일하던 회사. 삼촌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회사 뒤에 큰 손이 있어. 정치인, 기업인들.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윤아, 세상엔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많아. 안타깝지만 고모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고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모가 전화를 받았어요. 응, 나야. 뭐? 지금?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전화를 끊고 삼촌을 봤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급한 일이래. 지금? 응. 미안해. 가봐야 할 것 같아. 고모가 일어났어요. 도윤아, 미안해. 다음에 또 보자. 잠깐만요. 삼촌이 고모를 붙잡았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도윤이는? 형아, 혼자 갈 수 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가세요. 삼촌과 고모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았어요. 유모차를 흔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가 문제를 발견했다. 보고하려 했다. 그리고 죽었다. 너무 깔끔했어요. 너무 빨리 정리됐습니다. 도윤은 3년 전을 떠올렸어요. 장례식 때 회사 사람들, 소장님, 과장님, 대리님. 그들은 너무 침착했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고 조사도 빨리 끝났죠.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삼촌과 고모가 보였습니다. 차 옆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고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삼촌도 마찬가지였죠. 도윤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윗선에서 뭐래? 삼촌의 목소리였어요. 가만히 있으래. 건드리지 말래.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쪽에서 압력 넣었어.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이 일로 또 문제 만들지 말래. 조용히 넘어가래. 조용히? 조카가 저렇게 사는데? 나도 답답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애는 도와줘야지.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자. 그게 뭐가 있어? 돈이라도 좀 보내주고 애들 학교 보낼 수 있게. 도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유모차를 밀고 돌아섰습니다. 빨리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숨이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윗선, 압력, 문제 만들지 말라. 그 단어들이 맴돌았어요. 도윤은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빠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였죠. 뚜껑을 열었어요. 아빠의 시계, 지갑, 그리고 작은 수첩. 도윤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현장에서 쓰던 메모 수첩이었어요. 낡고 더러웠습니다. 펼쳤어요. 날짜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1일 15- 철근 규격 불일치 2022.1일 28- 콘크리트 강도 미달 2022.12 10- 현장 소장 보고 거부 2022.12 20- 본사 연락 시도.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2.12 29- 내일 노동청 신고 예정.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도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난 아빠라서. 하지만 아빠는 도망치지 않을게. 도윤은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그래도 신고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밤 도윤에게 말했죠. 도망치지 마라.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아빠는 살해당했다. 도윤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쌍둥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준서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형아? 응, 여기 있어.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서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그래, 밥 해줄게. 도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밥과 반찬이 얼마 없었습니다. 계란 2개가 있었어요. 김치도 조금 남아 있었죠. 도윤은 계란 프라이를 했습니다. 김치를 썰었어요. 밥을 데웠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귀한 거였습니다. 형아, 맛있어. 준서가 숟가락질을 하며 말했어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졸린 눈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형아, 나도 배고파. 응, 먹어. 도윤은 준호에게도 밥을 떠줬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도윤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제 5살이었어요. 많이 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갓난아기였는데 이제는 말도 하고 뛰어다니고 웃기도 했죠. 도윤은 지난 3년을 떠올렸어요. 쌍둥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처음 1년은 지옥 같았어요. 아기들은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도윤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기를 돌봤어요.
1시간씩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몸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지러웠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서가 열이 났어요. 몸이 뜨겁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도윤은 겁이 났습니다. 아기가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준서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하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은요? 제가 보호자예요. 학생이. 부모님은? 없어요. 제가 형이에요. 간호사는 도윤을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없어요. 저 아직 12살이에요. 그럼 보호자 동의서가. 제발이요. 동생이 많이 아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접수를 해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준서를 봤습니다. 감기네요. 열이 높아요. 심각해요? 아니,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어요. 약국에 갔습니다. 25,000원입니다. 약사가 말했어요. 도윤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어요. 저 10,000원만 어치 주실 수 있나요? 약은 다 먹어야 해요.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하지만 다음에 가져오세요. 우선 약은 가져가고요. 약사는 약을 건넸어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집에 돌아와 준서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아기는 쓴 약을 뱉어냈어요. 준서야 먹어야 해. 안 아프려면. 도윤은 물에 약을 타서 조금씩 먹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준서가 잠들었습니다. 열도 조금 내렸어요.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도윤은 일을 더 했어요. 전단지 배달, 새벽 우유 배달, 식당 설거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아이들을 업고 일했어요.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애 저렇게 어린데 애를 업고 다니네. 불쌍하다. 부모는 어딨대? 도윤은 그 말들을 들었어요. 불쌍하다.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불쌍한 게 아니었어요. 도윤은 선택한 거였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사는 걸.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 중 한 명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학생, 이리 와봐. 중년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너 몇 살이야? 13살이요. 애들은? 동생들? 네. 남자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혼자 키우는 거야? 네.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학교는 다녀요. 공부는 하고. 시간 있을 때 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쌍하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도윤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전 불쌍하지 않아요. 뭐? 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성격이 있네. 죄송하지만 일해야 해서요. 도윤은 돌아서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밌는 애네. 도윤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화낼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2살이 됐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14살이 됐어요. 키도 크고 힘도 세졌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자주 빠졌어요.
일하느라 갈 시간이 없었죠.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도윤아, 출석 일수가 부족해. 이러면 진급 못해.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니? 집에? 아니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괜찮아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아, 넌 똑똑한 애야. 공부 잘하잖아. 이러다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새벽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업고 있었죠. 발이 미끄러웠어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때 넘어졌어요. 도윤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땅에 부딪혔어요.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응. 안 아파? 응. 다행이었어요. 아이들은 괜찮았습니다. 도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등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등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고 시퍼렇게요. 도윤은 한참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쌍둥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아, 이것 봐. 준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뭐야? 우리 가족이야. 형아랑 나랑 준호. 도윤은 그림을 봤습니다. 세 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서툴렀지만 예뻤습니다. 잘 그렸네. 형아, 사랑해. 준서가 안겼어요. 도윤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사는 거구나.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동생들의 웃음, 따뜻함, 사랑. 그게 자신을 버티게 하는 거라고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3살이 됐어요. 말도 잘하고 장난도 쳤습니다. 도윤은 15살이 됐어요. 돈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가끔 용돈도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많아요. 됐어. 받아. 애들 크는데 돈 많이 들잖아. 갚을게요. 꼭. 알아. 내가 그런 애인 거. 할머니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윤아, 넌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그 말에 도윤은 울컥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누군가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뭘? 우린 이웃이잖아.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는 4살, 5살이 됐어요. 도윤은 16살, 17살이 됐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아빠와의 약속? 도망치지 마라. 도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무서워도 외로워도 동생들 곁에 남았어요. 굶기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도윤의 자랑이었어요. 그게 도윤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 그게 먼저였어요. 형아, 다 먹었어. 준호가 빈 그릇을 들어 보였어요. 잘했어. 이 닦자.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3사람을 봤어요. 어린 형과 더 어린 동생들. 하지만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 약속으로 지켜진 가족. 도윤은 웃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지? 응. 형아 최고야.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도윤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약속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삼촌과 고모를 피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대로. 삼촌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집 안에 들어온 삼촌과 고모는 의자에 앉았어요. 도윤아, 우리 결정했어. 내 아버지 일을 밝히기로. 도윤의 심장이 뛰었어요. 언론에 알릴 거야. 기자들한테 제보하고 경찰 재조사 요청할 거야. 회사 비리도 다 밝힐 거야. 삼촌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언론에 나가면 너희도 드러나. 세상에. 뉴스에 나오고 기사에 실리고 사람들이 알게 돼. 고모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도윤이 내가 동생들 키웠다는 것도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사건이 다시 조사되거든.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세상에 드러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는데요.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보호할 거야. 법적으로 제대로 된 보호. 삼촌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후견인이 될 거야. 너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집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대줄게. 좋은 제안 같았지만 도윤은 불안했어요. 대신 뭐 해야 해요? 언론에 나가서 내 이야기를 해야 해. 인터뷰도 하고. 그게 대가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미안해.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너희 이야기를 이용하는 거야. 고모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희한테도 좋은 일이야.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 이제 17이야.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만 하고. 넌 꿈이 없니? 하고 싶은 거 없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킨다는 게 꼭 곁에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아이들 돌볼 거야. 안전하게 잘 키울 거야. 삼촌이 설명했어요. 그럼 전 어떡하고요? 너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내 인생 살아. 만날 수는 있지. 주말마다, 방학마다. 하지만 같이는 못 살아.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잘 키웠잖아요. 도윤아, 넌 아직 애야. 법적으로 보호자가 될 수 없어. 이건 내가 져야 할 짐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도윤은 눈물이 났어요. 저 동생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약속했어요. 아빠한테 도망치지 않겠다고. 넌 도망치는 게 아니야. 동생들한테 더 나은 삶을 주는 거야. 고모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쌍둥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형아, 이것 봐. 준서가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우리 가족. 형아가 제일 크지? 도윤은 그림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가 안겼어요. 형아, 사랑해. 고모가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도윤아, 생각해봐. 천천히. 우리 기다릴게. 삼촌과 고모가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넌 이미 충분히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이제 어른들이 책임질 차례야.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아빠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틀 동안 생각한 끝에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생각 정리됐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삼촌과 고모 앞에 앉아 말했어요. 진실 밝히는 거 도와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전 그냥 형이에요. 후견인이 누가 되든 아이들이 어디서 살든 제가 형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절 보호자라고 소개하지 마세요. 고모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게 해주세요. 방학 때는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당연하지.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진실을 다 말하지 마세요.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아이들이 불안해할까 봐요. 세상이 무섭다고 느낄까 봐요. 아이들은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고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쌍둥이에게 말했어요. 준서야, 준호야, 우리 이제 삼촌네 집에서 살 거야. 거기가 더 넓고 좋거든. 너희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들 수 있어. 형아도 같이 가. 준호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아는 주말에 갈게.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자. 형아 학교가 멀거든.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아는 너희 사랑해. 항상. 도윤은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2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지만 삼촌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3년 전 제 동생 이강민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추락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동생은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려 했고 그 직후에 사망했습니다. 삼촌은 아빠의 수첩 사본을 공개했어요. 스크린에 크게 비춰졌습니다. 이것은 이강민이 작성한 현장 기록입니다. 불량 자재 사용, 안전 규정 위반, 이 모든 것이 기록돼 있습니다. 삼촌이 도윤을 가리켰어요. 이 아이가 강민의 아들입니다. 17살 도윤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도윤을 향했습니다. 도윤이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도윤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10살이었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도망치지 말라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생들이 생겼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아빠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모든 질문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답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을 때 도윤은 녹초가 돼 있었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고 인터넷 기사가 쏟아졌어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악플도 있었어요. 도윤은 악플도 받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한 달 후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했어요. 검찰도 움직였고 건설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증거들이 나왔어요. 불법 자재 구매 기록, 뇌물수수 정황, 은폐 정황들이요. 현장 소장이 구속됐고 회사 임원들도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도윤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빠의 성격, 일하는 태도, 마지막 날의 모습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쌍둥이를 매주 만났어요. 토요일마다 삼촌 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밝게 웃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형아,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삼촌이랑 고모랑 형아랑 우리. 그림을 보니 5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웃었어요.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아, 나 형아 보고 싶어. 준호가 말했어요. 형아도. 하지만 다음 주에 또 만나잖아. 아이들은 이제 이해하고 있었어요. 형아가 항상 곁에 있을 순 없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2025년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판결이 나왔어요. 현장 소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처벌받았어요. 아빠의 죽음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로 인정됐습니다. 완벽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어요. 도윤은 그날 저녁 묘지로 갔습니다. 삼촌과 고모, 그리고 쌍둥이와 함께였어요. 정확히 1년 전 도윤은 혼자 이 길을 올랐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함께였어요. 아빠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진실 밝혔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밝혀졌어요. 쌍둥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 준서예요. 저는 준호예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맑았어요. 도윤은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저 약속 지켰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삼촌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민아, 내 아들 정말 잘 컸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이야. 도윤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이제 전 형으로 살 거예요. 그냥 형으로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서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형아, 형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형이야. 고마워. 진짜야. 우리 형아가 최고야.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래, 자신은 형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보호자가 아니라 후견인이 아니라 그냥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윤에게는 가장 소중한 역할이었어요.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의미로요. 도망치지 않는다는 건 곁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키는 것, 책임지는 것,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함께요.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